안녕하세요. 묵묵히 가족의 곁을 지켜온 55세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엄마였고 남편과 함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남편이 사업에 내리막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 속에서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만 바랐던 제 마음이 언젠가부터 외로움과 서운함으로 변해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고 가족과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시절은 두 아이가 어린 시절, 그리고 남편과 처음 함께 살림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편은 혜진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라며 자신감 넘치게 저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남편의 곁에서 새롭게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이 어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결혼 직후에는 친정어머니의 반대와 무관심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진 세상 속에서도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그 순간들은 지루할 틈 없이 소중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오랫동안 쌓인 서류, 더미에 치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퇴근길에는 두 아이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가족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재진아, 애들 데리고 바다 구경 가자. 자그마한 승합차에 도시락 가득 싸들고 달렸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강릉 바닷가, 남양주의 작은 계곡, 그리고 가끔씩 떠나는 제주도 여행, 쫑알거리는 아이들의 대화와 남편의 노래에 맞춰 저도 모르게 따라 웃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도 잘 풀렸습니다. 마을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했지만 인테리어 자재 납품 사업으로까지 키우며 늘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피곤해 절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당신이 아주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그때 저는 우리의 행복이 그저 오래 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안 살림은 점점 넉넉해졌지만 더 바빠졌습니다. 둘째 은진이가 천식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저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반복하면서도 아이들을 꼭 안고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도 민원인한테 화났어? 묻던 영진이의 얼굴,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은진이 사실 그 말 한마디가 피로를 다 씻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작은 고민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좋아했던 노래와 영화도 먼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가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으면 문득 제 모습 하나 없이 온통 가족만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게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잘 굴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사업이 그리 잘 안 풀릴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도 없고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곧 카드, 대금과 빚, 독촉장이 집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적금과 우리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갑자기 쪼그라들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수도권 전두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한밤중 잠 못 드는 시간마다 내가 뭔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거나 갑갑바람을 쐬다 들어오곤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어린 은진이는 오히려 밝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작아져서 좋다. 이제 더 따뜻하잖아. 영진이도 동생과 아웅다웅하면서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덕분에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이 좁아진 후로는 방 하나에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수험생 둘의 책상 뒤편에 소박한 책꽂이를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년 넘게 지냈지만 그 무렵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출근하고 동료들에게 사소한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점심 휴게실에서 혜진 씨,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잘 키워요? 라는 동료들의 물음에 저는 늘 정답은 없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늘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책임감 없는 눈빛, 어디에도 솔직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불안함, 여기서 가족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래도 제가 흔들리면 가족 흔들린다는 생각에 오직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제 목까지 성실히 커 주었습니다. 영진이는 서울의 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은진이는 작은 소도시의 약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큰 병치레 없이 자라고 대학 졸업식 날에는 저보다 더 당당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제 품을 벗어났다는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에도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슈퍼마켓을 여러 작은 생계를 꾸려가고 혜진아,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 많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괜찮아. 우리 진짜 잘 해냈잖아. 라고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남편과 둘이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면서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게 든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서로 대신 주고받았습니다. 복잡한 사연과 후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바빠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고요한 슬픔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각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가족이 모두 모여 웃으며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하고부터 우리 집 식탁에는 조금씩 조용함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서울에서, 은진이는 지방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집이라는 곳이 점점 잠깐 들르는 곳 혹은 단순히 짐을 보러 오는 곳 정도로 의미가 바뀌더군요. 처음엔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자기 갈 길을 가야지. 나도 이만 마음을 놓아야 한다.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하지만 막상 집안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허함이 서서히 마음 구석구석을 채워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슈퍼마켓에서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려야 했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더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 앞을 서성였습니다. 김치찌개에 고기라도 좀 넣고 전을 부치고 갖가지 나물을 만들며 왠지 모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작은 집이 더 넓고 조용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이 아니면 연락도 뜸했고 전화를 걸어도 한참 뒤에야 엄마, 미안해. 오늘 야근이야.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못 받아. 이따 연락할게. 그런 목소리만 잠깐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영진이 어릴 때 있던 누런 이불을 빨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불 기억나? 내가 감기 걸렸을 때 항상 덮어줬던 건데. 영진이한테서 다음 날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엄마, 그 이불 아직도 있어? 엄마도 진짜 물건 못 버린다. 나는 문득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어 휴대폰 화면만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던 농담 반, 무관심 반의 그 미묘한 기색,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양쪽 다 차례 상 차린다고 애썼지만 막상 아이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각자 스마트폰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가족이 모인 날에는 늘
습관적으로 영진아, 회사는 좀 어떠냐라고만 묻고 은진이에게는 약국 일은 힘들지 않냐? 같은 말만 했지요. 대화는 어느새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국한된다는 걸 어느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부침개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 없이도 식탁이 굴러가겠구나라는 허탈함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변함없이 씩씩하게 자기 몫을 다했으니까 그걸 섭섭했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집안 분위기는 더 쓸쓸해졌습니다. 낙엽이 다지고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작은 아들 은진이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지. 엄마 근데 나 오늘 들렸다가 바로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 저는 속상해서 밥만 먹고 빨리 나가야겠네 하고 웃었더니 은진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에이, 엄마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오겠어? 아, 근데 엄마는 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봐. 애들 뒷바라지 끝났으니 엄마 인생도 좀 챙기고. 은진이의 말은 잠깐 스치는 바람 같았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를 후벼 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이 제일 편해. 니들 올 때 기다리는 것도 재미있지. 하지만 한참이나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엄마로서의 내 삶은 여기에 있는데 나이 든 박혜진의 삶은 이제 와서 어디에 가서 찾으면 되려나 하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각기 바쁜 사회인이 된 지금 예전처럼 저와 긴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웃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그래도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제 몫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음식 재료를 하나라도 더 얹고 싶었던 것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도 어색한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슈퍼마켓이 이따금씩 예전만 못하다 보니 남편은 입맛 잃은 표정으로 내가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라며 혼잣말을 종종 하곤 했죠. 퇴직 후에 제 하루가 너무 길어지자 남편에게 우리 한번 공원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하고 제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조명 밑에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결국 불을 끄고 누워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애써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집에 더욱 드물게 오게 되었고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하니?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망설이게 됐습니다. 남편과 어색한 침묵이 반복되던 어느 오후 고요한 집안에 있자니 괜히 내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학교 끝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창가에 서서 멀리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지요. 한 번은 남편이 힘겹게 집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지? 저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애들도 잘 있고 우리도 문제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밤에 뒤척이다 결국 소리도 안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언제까지 괜찮다고만 해야 하지? 내 안에는 점점 쓸쓸함과 서운함 그리고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따금 퇴직한 뒤 친구와 점심이라도 먹으려 연락할 때면 다음에 보자라는 예의 바른 거절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어느새 등굣길 아이들로 가득 찬 창밖만 바라보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버릴 때 잠깐이지만 나도 한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간만에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차려두고 한동안 소홀했던 남편의 옷도 직접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은진이는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큰아들 영진이 역시 회사 메신저에 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도 마음은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둘 엄마가 해준 음식 안 먹고 뭐 이렇게 바쁘니? 영진이가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입사 동기들이 오늘 다들 출근해서 실적 발표하고 그런다니까. 은진이도 곧 약국에서 행사라 준비하느라 바빴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대화였지만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시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에 필요해서 멀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있던 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짐스러워 할 거야.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오히려 제 표정이 더 밝아지도록 애쓰며 오늘 고생 많았지? 내일 반찬 뭐 해줄까? 라고 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멀뚱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마음 한쪽이 아프고 허전해서 한참을 울컥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굳게 이를 다물었습니다. 스스로도 어색할 만큼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 안에는 말 못할 엉킨 실타래가 한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과 저는 서로의 중년을 무심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남편은 슈퍼마켓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올해도 힘들겠지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래도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뭐라고 덤덤한 척 대꾸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시간이 늘면서 때때로 심한 고요가 집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가깝던 가족이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저는 그저 침묵으로 일상을 견뎠습니다. 가끔 혼자 집에 앉아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볼 때면 아이들 손을 잡고 웃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매일 눈물이 나도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어디쯤 있는 걸까? 여태까지 바라온 게 가족뿐이었는데 그 가족이 내 곁에서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다. 저는 점점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당기더니 팔까지 저릿해져 오더군요. 피곤해서 그러려니 나이 탓이겠지.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을 두지런히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심해지는 통증과 피로에 결국 동네 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 진찰을 하시더니 혹시라도 모르니 큰 병원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는 기대와 다르게 며칠 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단서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수술과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였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남들은 더 심한 병도 이겨내잖아. 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습관처럼 가족 단체 카톡방에 아들들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할까? 지금은 안 돼. 아직 아이들은 정신없잖아. 남편도 버거운데. 그렇게 저는 아무 일 없듯 다시 우리 집의 조용한 공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혼자 병원을 오가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 동안 동네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널어두고 슈퍼마켓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연락을 넣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아픔을 털어놓지 않은 채 집안 구석구석에 남은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나로 산 적 없는 인생이었기에 아픈 것도 혼자 감내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병원의 탈의실 거울 안 환자복 입은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젊은 시절부터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지.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만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 삶을 변명할 수 있는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수술 준비로 피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급히 묶어 올리고 평상복에 덧입은 얇은 외투 하나. 이런 얼굴로 내가 우리 영진이, 은진이 돌봤었나? 한참 거울 속 나와 눈을 맞추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는 다시 모든 표정과 목소리를 차분하게 눌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슈퍼에서 돌아와 요즘 힘들지 않아? 하고 묻는데 아니에요. 괜찮아. 저녁에 감자조림 해놓을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변함없는 대답, 변함없는 일상.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는 동안 저 혼자만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도 익숙한 삶에서만은 절대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수술 동의서에 조용히 사인할 때도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은 곁에 없으십니까? 하고 물을 때도 아니에요. 잠깐 바쁘셔서 곧 올 거예요. 늘 그랬듯 거진 미소로 자리를 메웠습니다. 누구나 아픈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데 유독 저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명예 같았던 가족이 흔들릴까 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수술 전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한 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집 안 여기저기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고 남편과 단둘이 찍은 옛날 여행 사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길이 머문 오래된 액자 속 젊은 박혜진은 참 많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 소파 끝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 있었을까?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입 밖으론 아무 말도 없지만 속으로는 끝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술날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과 낯선 의료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 남편 마냥 내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마취제 냄새가 퍼질 때 마지막처럼 내 가족을 마음으로 한번 꼭 안아봤습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고 미안했다고 이 고백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그 어떤 후회보다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약에 취해 있는 멍한 와중에도 저는 계속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오늘 뭐 먹었니? 주말에 잠시 들르면 좋겠다 하는 평범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친구들과 여행을 간 줄 알고 있는 남편에게도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요. 피곤하면 쉬고요. 습관처럼 배려하고 끝내 제 아픔보다 가족이 일상을 온전히 지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 딱히 말이 없던 남편이 문득 집안에서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비용, 안내문과 수술 스케줄표, 환자, 등록증.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침묵보다 더 큰 울림으로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고 이게 뭐야, 혜진아! 라고 묻는 남편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처음으로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했지만 곧 제 손을 잡더니 지금까지 혼자 왜 나한테 이걸 말 안 했어?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 당신도 애들도 다 힘든데 괜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갖고 있던 모든 힘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운 듯 그러나 단단하게 저를 안고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왜 당신이 이렇게 혼자서 아픈 줄도 몰랐을까, 혜진아. 이 안에 나도 애들도 다 바보였네.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그렇게 남편 품에서 오랜만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 다들 너무 바쁘겠지만 이번 주말엔 꼭 좀 내려와라.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무안하고 민망하고 아이들이 걱정으로 달려올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편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이젠 우리도 당신을 지킬 차례야. 당신만 늘 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다음 날 큰아들 영진이가 휴가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은진이도 전화로 엄마, 왜 말을 안 해? 나 지금 내려가는 버스 탔어. 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식탁 한가운데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진이는 엄마, 그동안 미안해요. 엄마 힘들 땐 우리도 힘들어도 돼. 라며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이는 말끝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가 이어졌지만 저는 그저 괜찮아. 그저 너희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엄마는 정말 든든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뎌온 세월이
오히려 가족과 나 사이에 작은 벽을 만들었단 사실을 그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내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울다가 웃고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한없이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는 눈물이 오고 갔습니다. 남편이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서로 아프면 꼭 먼저 말하자. 우리 다 아픔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잖아. 라고 하자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금 저를 단단히 받쳐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아들들은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남편은 이전보다 집안일을 더 이끌어 맡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영진이가 조용히 엄마, 내가 요즘엔 미용실도 잘 아는 데 있으니까 언제든 말해. 엄마 멋진 거 좋아하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가 당신 없으면 안 돼. 이젠 내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다짐들이 제게는 그 어떤 보험 증서보다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중 힘에 부칠 땐 가족 모두가 번갈아가며 곁을 지켰고 퇴원 후에는 작은 축하 파티도 해주었습니다. 가끔 힘든 투병 일정에 지칠 때면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어릴 때 우리 아플 때도 엄마 못 쉬었지. 이제 우리 차례야. 웃으며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늘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의 또 다른 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고단하고 모든 아픔이 말끔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월의 끝에서 나의 가족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안도감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생긴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강박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야 가족이 굳건하다는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지탱해온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가족이 서로를 진짜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걸 비로소 더 깊이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픔을 짊어지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짓던 나에게 지금에서야 가족 모두가 엄마, 당신도 약하고 힘들 수 있어. 우리가 당신 곁을 지킬게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진짜 내 마음을 드러냈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닌 가족의 중심이어야만 내 가족이 든든하다고 믿었던 그 긴 시간 끝에 이제는 서로가 등불이 되어 내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와 작은 창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다 진 화분에 낮은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였던 저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젓가락질 배우는 모습을 왜 그렇게 오래 지켜봤을까요? 이제는 그 씩씩한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 오늘은 푹 쉬세요라고 말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걸 실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외출도 조심스러웠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칼이 빠진 자리에 다시 고운 솜털이 돋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줬더니 영진이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봐야 돼요라고 했습니다. 은진이는 엄마 다음에 산책하다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하며 저를 일부러 웃기려 애썼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제가 만든 김치부침개에 입가를 얼룩지게 하던 모습, 남편과 처음 속초 여행을 갔던 젊은 시절의 설렘, 그리고 퇴근길 아이들이 뛰어오던 그 따뜻한 저녁, 모든 장면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지난 세월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던 제 삶이기에 아팠던 시간도 쉽게 남에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오랜만에 저의 울음과 웃음을 받아주었지요. 작은 부엌에 함께 서서 우리끼리 만든 산더미 같은 전,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소파에 기대 앉아 차를 마시던 평화로운 한때, 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처음 가족이 된 날처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작은 변화들이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봄바람이 좋아.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까? 저는 처음엔 아직 몸이하며 망설였지만 두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서던 남편의 온기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걷는 길마다 계절의 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엔 그저 스쳐 지나치던 나무와 꽃, 웃는 이웃의 얼굴 속에도 제가 놓쳤던 따뜻함이 숨어 있더군요. 남편과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이젠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챙겼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말만 믿고 나도 덩달아 괜찮은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서로 괜찮은 척했던 거. 근데 이젠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요. 당신도 마찬가지였으면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한 번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집안에 늘어진 시간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흘렀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밥 차리는 거, 남편 뒤치다꺼리를 우선으로 했던 제 하루였지만 이제는 가끔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 나갔습니다. 작은 아침 드라마를 챙겨보거나 오래 못 읽었던 시집을 다시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끔 작은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혜진아, 이젠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내 이름으로도 살아봐야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위로되어 저도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서만 내 가치를 찾아왔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내 마음도 알아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조금은 알겠어. 친구는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진짜로라며 한참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 자주 집을 찾았습니다. 영진이는 가끔 늦게라도 집에 들러 엄마, 오늘 무리하지 말고 이번 주말엔 우리 어디 갈까? 같이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은진이는 약국 일이 바쁘면서도 퇴근 후에는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거나 엄마, 요즘에 무슨 생각해? 내가 넷플릭스 같이 봐줄까? 라며 애틋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 혼자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부엌일을 나누고 식탁에 앉아 엄마, 이 반찬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어? 라며 레시피를 물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내가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묘한 안도감에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실 가끔은 이 모든 변화가 잠시뿐일지 모른다는 걱정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바빠지고 남편 역시 예전처럼 무뚝뚝해지지 않을까, 내 존재가 다시 잊힐까 싶은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눈을 감고 가족을 속으로 한 번씩 안아봤던 그 깊디 깊은 사랑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도 나도 서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고마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큰 용기를 내서 취미 미술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가족 돌보기에만 시간을 쏟았던 제 인생에도 어쩌면 이제는 작은 물감 한 줄기, 노래 한 소절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제는 엄마나 아내라는 이름을 넘어서 박혜진 그 자체로도 서서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에 후회도 많았지만 이젠 그 속에서 제 삶의 온기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구석진 작은 식탁에 앉아 가족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영진, 은진, 동수 씨,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제 이름도 불러봅니다. 혜진아, 고생 많았다. 오늘은 더 행복하자. 이제는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웃었던 이 시간을 나를 위해도 살기로, 그리고 가족이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 평범한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